이번 시간은 미수범과 공범, 죄수 등을 공부할 거예요. 범죄의 실현 단계를 같이 생각해 봅시다. 먼저 범죄 의사가 있어야 하겠죠. 마음속으로 범죄를 준비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예비 음모 단계입니다. 범위를 수행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죠. 공범을 구한다든지 범죄에 쓸 물건을 구한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실행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법익에 대해 직접 이해를 가는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일단 시작을 하면은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진행에 따라 미수 또는 기수로 처벌됩니다.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를 말합니다. 기수란 법률이 정하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실행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우리 형법 25조에 미수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당연히 약하게 처벌하겠죠. 미수범의 형태는 중지미수, 장애미수, 불능미수 등이 있습니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 결과가 발생치 않은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면 중지미수, 행위자의 의사에 반한 다른 장애 요인에 의한 것이면 장애미수라고 합니다. 불능미수는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 발생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미수범은 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합니다. 이 셋 중에서 장애미수가 가장 엄하게 처벌되고요. 형법에서 일반적으로 미수범이라고 할 때 이 장애미수를 말합니다. 장애미수는 원칙으로 기수범과 동일하고 경우에 따라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즉 임의적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이죠. 중지미수는 집행을 자발적으로 중지한 것이기 때문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필요적 감면 사유입니다. 불능미수는 결과 발생이 아예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다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임의적 감면 사유인 것입니다. 처벌의 무게는 장애미수가 가장 무겁고 불능미수, 중지미수 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죠. 사례 1과 3은 장애미수의 예입니다.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했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 제지하여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한 경우에는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즉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라는 판결이죠.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하였고 또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한 경우 이는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입니다. 그러면 장애미수로 처벌해야 되겠죠. 사례 4는 중지미수의 예입니다. 피고인이 청산가리를 탄 술을 피해자 2명에게 나누어 마시게 했다가 먼저 마신 피해자 1명이 술을 토하자
즉시 다른 피해자의 술을 거두어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쏟아버림으로써 그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면 이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라는 판결이죠. 사례 5는 불능미수의 예입니다. 불능범은 범죄의 성질상 결과 발생의 위험이 절대로 불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히로뽕 제조를 위해 그 원료인 염산 에페트린 및 수종의 약품을 섞어 가지고 히로뽕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그 약품 배합 미숙으로 완성품을 제조하지 못하였다면 이 행위는 그 성질상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습관성 의약품 제조 미수범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라는 판결입니다. 이제까지 미수범을 공부하였습니다. 형법은 범죄 행위 진행 단계에 따라 달리 처벌하고 있는데 범죄가 진행할수록 더 무겁게 처벌하겠죠. 예비, 음모, 미수, 기수 순으로 말입니다. 미수범 중에도 중지미수, 불능미수, 장의미수 순으로 무겁게 처벌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범과 공범을 공부하겠습니다. 형법 각조의 구성 요건은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 단독으로 범죄를 실현한 것을 예상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의해 범죄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경우를 정범이라 하고 2인 이상이 협력하여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경우를 공범이라고 합니다. 공범의 종류는 필요적 공범과 임의적 공범이 있는데 2인 이상의 협력이 있어야 범죄가 구성되는 것을 필요적 공범이라고 합니다. 내란죄, 종전의 간통죄 등이 그 예입니다. 임의적 공범은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등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도 범죄가 구성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공범들인 것이죠. 사례 1은 필요적 공범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유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실행의사의 연락과 공동실행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정범은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교사범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 결의를 하게 하고 그로 인해 범죄를 실행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사자도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종범은 정범을 도와준 자, 방조한 자, 즉 정범의 범죄 행위를 수월하게 만든 자를 말합니다. 정범보다 감경하여 처벌합니다. 이건 필요적 감경 사유가 됩니다. 간접
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신이상자를 충동해서 방화하는 것, 내용을 모르는 간호사에게 독약을 주어 살해하는 것 등이 그 예이죠. 형법 제34조에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자기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는 정범에서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에게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범 관련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죠. 성수대교 붕괴 사건입니다. 대형 사고가 나면 관련 책임자들은 문책 또는 법적 책임을 묻게 되죠. 여러분 혹시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기억하나요? 1994년에 사고로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사고입니다. 3년 후에 대법원은 성수대교 건설회사의 관련 책임자와 감독 공무원들을 공동정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의 교량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공사 책임자, 현장 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 감독, 공무원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일반 교통방해, 업무상 과실 자동차 추락죄 등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피고인들에게는 트러스 제작상, 시공 감독의 과실이 인정되고 감독 공무원들의 감독상의 과실이 합쳐져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성수대교를 안전하게 건축되도록 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죄에 대하여 형법 소정의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박사방 조화무게 사건이 시끌시끌하죠. 개임장 운영자와 상품권 환전소 운영자 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개임장 운영자 갑과 상품권 환전소 운영자 을이 공모하여 갑은 개임장을 운영하면서 경품으로 상품권을 제공하고 을은 고객들이 얻은 상품권을 환전해 주어 고객들로 하여금 개인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행위자 상호 간의 범죄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따라서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죠. 교사범의 성립 요건입니다. 교사범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비교사자는 교사범이 교사에 의하여 범죄 실행을 결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치과의사가 치과 기공사자들에게 퇴원 환자들에게 진로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경우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연소한 피고인에게 밥값을 구해오라고 말한 것은 절도 범행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즉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죠.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에 대한 교사범이 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종범은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 착수가 없는 이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의사 면허 없는 자가 진료행위를 한 후에 그 진료 내용을 진료부에 기재한 경우 진료부는 환자 진료 상황을 기재하여 환자의 계속 진료에 참고로 삼는 것으로 진료부 기재 행위를 진료 종료 후의 사후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진료부 기재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앞에서 치과의사가 시킨 경우에는 교사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방조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려면 무엇을 가져야 할까요? 돈, 건강, 철학자 칸트는 첫 번째 할 일이 있으며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행복의 세 가지 조건으로서 일, 사랑, 희망을 들고 있죠. 자, 그러면 계속 사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두 개 소개하죠.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있다. 기사의 취재 작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자에게 허위 사실을 알렸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기사화되었더라도 제보자에게 출판 배포된 기사에 관하여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관련 판결을 보죠.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허위 인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 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에 성립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면의 호적계장이 정을 모르는 면장의 결재를 받아 허위 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한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 동행사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